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강남에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32살 대표입니다. 여러분, 동창회 자리에서 남편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구두를 벗어 던지고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제 남편이라 믿었던 사람은 타인의 신분을 훔쳐 저를 포함해 수십 명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기꾼이었고 저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죠.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이를 악물고 살아온 저였는데 그 결핍이 결국 제 발목을 잡고 말았어요. 하지만 저는 도망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놈을 직접 덫에 가두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계신 곳에서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악착같이 일에만 매달려온 저는 32의 나이에 강남 한복판에 대형 쇼룸을 둔 인테리어 시공사의 대표 자리에 올랐어요. 남들이 20대에 누리던 것들을 저는 전부 건너뛰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현장 막내로 시작해서 도면을 베고 자던 시절도 있었고 밥값을 아끼려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하루를 버틴 날도 셀 수 없이 많았어요. 보육원을 나온 뒤로는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쉬는 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멈추면 지금까지 애써온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 불안했거든요. 그렇게 10년을 버텨 어느 날 드디어 제 이름이 걸린 쇼룸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최도훈이라는 남자가 처음 제 쇼룸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친환경 스마트홈 시범 단지 인테리어를 총괄해달라는 거였어요. 규모가 상당했고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사업 얘기보다 그 사람 자체가 더 눈에 들어왔어요. 흰 셔츠에 감색 재킷,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칼.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여자 대표라고 하면 처음부터 은근히 깔보는 눈빛을 숨기지 못하는 남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뭔가 달랐어요. 제가 도면을 펼치면 옆에서 조용히 들여다보고 제 의견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현장 답사를 함께 다니는 내내 제 작업 방식을 존중했고 의문이 생기면 가르치려 들지 않고 제가 의도한 바가 있는지 먼저 물어봤어요. 일이 한창 바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마감을 앞두고 도면 수정 작업을 밤새 이어가다가 제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 침대 위였고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 옆에 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구겨진 재킷 그대로 한숨도 못 잔 얼굴로 눈밑이 거뭇하게 내려앉아 있었는데도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신이 드세요? 저를 업고 뛰어오셨다고요? 제가 멍하니 물으니까 남편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어요. 사람이 쓰러지는 걸 눈앞에서 봤는데 그냥 서 있으면 사람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뛰어준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저는 그때까지 제대로 알지 못했거든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프면 혼자 버팁니다. 울어도 달려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일찍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남도 아닌 저를 등에 업고 병원 복도를 뛰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퇴원하던 날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혼자 다 끌어안고 있지 마요. 나도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도훈 씨는 조심스럽게 물어왔어요. 자기 부모님 산소가 어디야? 인사드리고 싶어서. 저는 처음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들어온 사람이 그때까지 없었거든요. 대부분은 그 얘기가 나오면 어색하게 화제를 돌리거나 반대로 불쌍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냥 가고 싶다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함께 산소를 찾아간 날 바람이 제법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기 가족 해줄게. 그 말이 제 숨통을 조여오던 무언가를 단번에 풀어버렸어요. 평생 혼자였던 사람한테 가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겪어보지 않은 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기대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을 결정했어요. 남편은 자신의 사업 자료를 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법인 통장 내역부터 앞으로의 사업 계획서까지 전부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우리 사이에 숨길 게 뭐가 있어. 다 같이 보는 거지. 저는 그게 신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할 지경이었어요.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시어머니가 제 앞에 서서 작은 상자를 여셨어요. 물방울 모양으로 깎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안에 들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직접 제 목에 걸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가보야. 이제 네가 이어받아야 해.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남편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고 단단했습니다. 평생 갖고 싶었던 가족, 울타리, 내 편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손에 쥐어지는 것 같았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은 저 옆으로 서류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토부 지원금 사업을 확장하는데 담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고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당신 성수동 스튜디오 건물 말이야. 잠깐만 담보로 세워주면 돼. 남편이 서류를 제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저는 잠깐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50억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50억? 이게 다 담보로 잡히는 거야? 제가 손끝으로 서류를 짚으며 물으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대신 내 법인 지분 절반을 당신 이름으로 공증해서 넘길게. 손해보는 장사 아니야. 남편이 이미 공증까지 마친 양도 계약서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어요. 도장이 찍힌 서류를 보는데 이상하게 의심보다 안도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응급실에서 밤을 지새우던 얼굴이 떠올랐고 산소 앞에서 무릎을 꿇던 뒷모습이 겹쳤어요. 이 사람이 나를 속일 이유가 없다고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인감도장을 서랍에서 꺼내드는 손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건물이 서류 한 장에 묶였습니다. 신혼생활은 겉으로는 더없이 평온했어요. 남편은 아침마다 출근 전에 커피를 내려 제 책상 위에 올려두고 나갔습니다. 퇴근이 늦는 날이면 반드시 먼저 연락이 왔고 주말에는 제가 가보고 싶다던 전시나 식당을 미리 예약해뒀어요. 빈틈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빈틈 없음 자체가 이미 수상했던 건데 그때의 저는 그걸 세심함이라고만 읽고 행복해하고 고마워했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말마다 유기농 재료로 직접 만든 반찬을 싸들고 오셨어요. 현관문을 열면 언제나 환한 얼굴로 서 계셨고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을 하나씩 채워 넣으시면서
이것저것 살뜰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우리 서진이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눈빛이 달라졌어. 시어머니가 반찬통 뚜껑을 닫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진짜 어머니가 생겼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그분께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뜨겁게 차올랐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누군가 챙겨준다는 감각 자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그리워서 저는 의심할 틈도 없이 그 온기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남편의 회사도 겉으로 보기엔 탄탄했습니다. 판교의 번듯한 오피스 빌딩 한 층을 통째로 쓰고 있었고, 제가 방문했을 때 수십 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직원들한테 고급 도시락을 돌리면서 뿌듯했습니다. 내 남편 회사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괜히 어깨가 펴졌어요. 그게 한 달짜리 임시 계약으로 빌린 세트장이라는 걸 당시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강남의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부부 동반 모임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오랜만에 옛 친구들 얼굴도 보고 싶었고 남편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꺼내자 남편이 바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지. 친구들한테 인사도 할 겸. 남편은 그 자리에서 동창들에게 선물할 샴페인 10병을 바로 주문했어요. 시어머니도 소식을 듣고는 다음날 직접 오셔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한정판 원피스를 골라 결제해 주셨습니다. 제가 입어보는 동안 시어머니가 뒤에서 매무새를 다듬어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서진이가 제일 예뻐 보여야지.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완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육원 시절에 제가 이 모습을 봤다면 믿지 못했을 거예요. 명품 원피스에 갑오 목걸이를 걸고 자상한 어머니의 손길을 받으며 든든한 남편 옆에 서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모임 당일 저는 남편의 차 조수석에 앉아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라운지 안에는 이미 많은 동창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10여 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라 처음엔 서로 알아보지 못해서 웃기도 했습니다.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그간의 안부를 나누고 아이들 얘기며 남편 자랑이 오가는 편안한 자리였어요. 남편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혀 어색함 없이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처럼 직업을 물어보고 관심사에 맞춰 말을 건네고 샴페인 잔을 채워주면서 자중을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내심 흐뭇했습니다. 역시 내 남편이 달라도 다르다고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때 라운지 입구 쪽이 조용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경호원 2명을 앞세운 여성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눈에 띄는 인상차기에 당당한 걸음걸이,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쟤 알아? 강하나래. 옛날에 우리 동창 지은이 있잖아. 개명한 거래. 옆에 서 있던 동창이 제 귀에 대고 낮게 말했어요. 저는 그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지은이라면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눈앞의 여성에게서 예전에 그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파혼 뒤 큰 사고를 당해 얼굴을 여러 차례 고쳤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 나야 서진이. 오랜만이다. 하나가 저를 보며 반갑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활짝 피기도 전 하나의 시선이 제 어깨 너머 어딘가에 닿는 순간 웃음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들고 있던 명품 클러치백이 하나의 손에서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고 안에 있던 작은 거울이 산산조각 났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바닥을 내려다봤다가 다시 하나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나의 눈이 제 남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가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 쪽으로 쏠렸습니다. 하나는 다급하게 표정을 수습하며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어요. 남편은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의 물건을 함께 주워주며 다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남편이 클러치백을 건네며 말했어요. 하나는 짧게 고맙다고 하고는 시선을 내려깔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쳤어요. 하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 하나가 제 손목을 낚아채듯 거칠게 쥐더니 제 귓가에 낮고 빠른 목소리로 서진아, 나랑 잠깐만 화장실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하나를 따라 라운지 복도 끝 파우더룸으로 걸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하나가 걸쇠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제 두 어깨를 붙잡았어요. 서진아,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들어. 하나가 제 두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하나가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지명수배 전단이었어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제 발이 바닥에 붙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네 남편이야. 하나가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3년 전이야. 내 결혼식 이틀 전날 밤에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을 전부 들고 사라진 사람이야. 나한테 했던 짓을 지금 너한테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너무 혼란스럽고 믿기지 않아서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얼굴과 밖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있을 남편의 얼굴이 겹쳤다 흩어졌다 했습니다. 확실해? 얼굴이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하나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왼쪽 쇄골 아래에 화상 흉터 있지? 불규칙하게 퍼진 모양으로. 이제 믿을 수 있겠어?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욕실에서 함께 있을 때 제가 그 흉터를 손끝으로 짚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 불장난하다 생겼다고 했어요. 그 흉터의 모양이 하나가 말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 사람 이름은 최도훈이 아니야. 진짜 최도훈은 따로 있어. 최도훈은 저 사람한테 신분을 빼앗긴 사람이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으로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밤을 지새우던 얼굴, 산소 앞에서 무릎을 꿇던 뒷모습, 내가 가족해줄게 라던 그 목소리,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 내밀던 50억짜리 대출 서류가 생각난 순간 제 건물을 담보로 넘긴 게 국토부 지원금 때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제 건물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기댈 가족이 없어서 가족이라는 말 한마디에 무너진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파고든 거였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파우더룸 문 너머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어디 있어? 친구들이 찾는다.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그날따라 살갗을 긁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가 제 눈을 보며 창문 쪽으로 턱을 까딱했어요. 화장실 창문 너머로 비상계단이 보였습니다. 저는 두 발에 힘을 주었어요. 그리고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들고 창문을 밀었어요.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비상계단이 건물 뒤편 골목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저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맨발로 철제 계단을 밟을 때마다
차가운 감각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골목으로 빠져나온 뒤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뛰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남자에게서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한 블록쯤 걸었을 때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어요. 남편이 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거든요. 저는 길 옆 하천난간 앞에 멈춰서서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리쳤어요. 화면이 산산이 부서진 핸드폰을 저는 난간 너머로 던져버렸어요. 그제야 주변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골목, 차가운 아스팔트, 맨발에 닿는 바닥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목에는 아직 시어머니가 걸어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목걸이를 손으로 쥐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 손에 있는 전부였어요. 구두는 언제부터 놓쳤는지, 어딘가에 놓고 왔는지, 이미 손에서 없어진 지 오래고 지갑도 없었어요. 그 밤 저는 맨발로 강남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12살에 보육원 문을 나섰을 때처럼 아무것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막막해서 울었는데 그날 밤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싸늘하게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인근 24시간 금거래소 간판이 눈에 들어온 건 골목을 한참 헤매던 끝이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중년 남자가 카운터 뒤에 앉아 저를 올려다봤어요. 맨발에 명품 원피스 차림으로 들어선 저를 보는 눈빛이 복잡해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풀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남자가 목걸이를 집어들고 돋보기로 들여다보더니 금액을 적은 종이를 밀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가보라고 건네준 목걸이였어요.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박힌 결혼식 날 제 목을 빛내던 그 목걸이요. 하지만 저는 숫자를 확인하고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금을 받아주는 순간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외곽의 낡은 모텔방을 현금으로 결제했어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침대 끄트머리에 걸터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까 화장실에서 하나가 들이밀던 수배 전단 사진 속 남자의 얼굴과 제 남편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버텼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전당포에서 구형 중고 노트북을 샀습니다. 모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리고 남편의 회사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국토부 지원금 사업자 명단을 조회했어요. 남편 회사 이름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이름도 대표자 이름도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 회사였던 판교 오피스 건물 임대 내역을 추적했어요. 한 달짜리 초단기 임대였습니다. 제가 도시락을 들고 방문했던 그날 그 공간은 저를 위해 잠깐 빌려둔 무대였어요. 수십 명의 직원들도 전부 연출된 장면이었던 겁니다. 저는 또 곧바로 제가 건물을 담보로 받아 남편에게 넘긴 대출금 50억 원을 추적했습니다. 국내 수십 개의 계좌에 잘게 나뉘어 쪼개져 있었어요. 해외로 빠져나가기 직전 세탁을 기다리는 상태였습니다. 이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시어머니 집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고급 빌라라고 들었었는데 인터넷 로드뷰로 확인하니 철거를 앞둔 빈집이었습니다. 담장에는 철거 예정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모니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자상하던 어머니도 주말마다 싸들고 오던 반찬도 다 연극이었던 거예요. 컴퓨터로 카톡을 열어 시어머니와의 대화창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뭐라도 증거를 찾기 위해서요.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사진을 보다가 시어머니의 가방에 꽂혀 있는 팸플릿 하나가 언뜻 눈에 걸렸어요. 확대해 보니
소극장 공연 팸플릿이었어요. 얼른 그 소극장을 검색해 보니 단원 소개란에 올라 있는 얼굴 하나가 시어머니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오말순이었고 소개란에는 단역 배우 경력 20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범죄자 기록을 검색해 보니 사기 전과 이범이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교육자 출신의 기품 있는 시어머니가 사실은 전과 이범의 무명 배우였던 거예요. 저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분노가 올라오는 건지 허탈한 건지 스스로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경찰에 신고해도 당장은 소용이 없다는 건 분명했어요. 대출도 보험 가입도 전부 제가 자발적으로 서명한 서류였으니까요. 물증 없이 신고를 해봤자 오히려 제가 망상 환자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러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거의 이틀을 굶은 상태였거든요. 편의점 앞에 서서 뭘 살지 보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서 낯선 남자 둘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명은 전단지를 들고 있었고 한 명은 주변 골목을 천천히 훑고 있었는데 전단지를 보니 그 사람들이 찾는 인상착의가 저였어요. 남편이 저를 가출한 아내로 신고한 거였습니다. 심각한 망상 장애를 앓고 있다는 말까지 덧붙여서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돌리고 거액의 현상금까지 걸어뒀더라고요. 죽이려던 사람을 찾는데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건 제가 살아있다는 게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전단지를 들던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의 눈이 커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바닥에 팽개치고 뛰었어요. 재개발 구역 골목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따라붙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골목을 꺾고 또 꺾었습니다. 담벼락 사이 좁은 틈으로 몸을 밀어넣고 숨을 죽이고 기다리니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심장이 귀 안에서 울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뒤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붙어 서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니 좁은 골목 사이로 저녁 하늘이 보였어요. 거기서 더 이상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쫓기는 사람은 언젠가 잡히게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저는 도망치는 대신 덫을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생각을 굳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골목 어귀에서 막다른 담벼락 쪽으로 발소리가 다시 빠르게 좁혀왔습니다. 뒤에서 쇠파이프를 든 남자들의 그림자가 담벼락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거친 손길이 제 머리채를 향해 뻗어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굉음이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창문이 짙게 선팅된 낡은 승합차 한 대가 골목을 비집고 들어와 남자들과 제 사이를 거칠게 가로막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얼굴에 깊은 흉터를 가진 사내가 뛰어내렸어요. 사내는 호신용 3단봉을 펼쳐들고 순식간에 남자들을 제압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으로 밀려 들어갔고 차는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숨을 고르고 나서야 옆 사람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많이 놀라셨죠? 저는 최태석입니다. 사설탐정이에요. 태석이 앞을 보며 핸들을 쥔 채 말했습니다. 저를 아세요? 제가 뒷좌석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태석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제 동생 이름이 최도훈입니다. 진짜 최도훈이요.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태석이 신호등 앞에서 차를 세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놈이 동생 신분을 통째로 훔쳐갔어요. 여권, 등본, 학력 서류까지 전부. 동생은 자기 이름으로 살 수 없게 된 거죠. 태석이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동생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석이 앞 유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3년 전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석은 저를 지하 주차장 안쪽에 숨겨둔 자신의 비밀 아지트로 데려갔어요.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벽면 가득 자료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메모, 지도, 서류 복사본들. 그 중앙에 제 남편의 얼굴 사진이 있었어요. 그 아래로 수십 명의 피해자 이름과 사진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몇몇 이름 옆에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벽을 한참 바라봤어요. 태석이 서류 하나를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생명보험 가입 서류였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보험금은 30억이었습니다. 수익자란에 남편 이름이 올라 있었어요. 이게 무슨...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태석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어요. 건물 담보대출은 시작이었어요. 진짜 목적은 이겁니다. 당신을 우울증으로 인한 실족사로 위장할 계획이었어요. 방 안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50억을 빼앗고 30억을 더 챙겨서 사라지는 것. 처음부터 끝이 정해져 있는 각본이었던 겁니다.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 가족이 없다는 걸, 홀로 무너져도 크게 수상히 여길 사람이 없다는 걸 그놈은 처음부터 알고 노린 거였어요. 이를 꽉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의 도움으로 하나를 아지트로 데려왔습니다. 셋이 마주 앉았어요. 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3일밖에 없어요. 그놈이 대포 통장에 묶어둔 돈을 마카오 계좌로 빼돌리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벽에 붙은 피해자 명단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놈이 아직 하나 얼굴을 모르지? 하나와 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형하고 개명까지 했으니까. 그때 라운지에서도 전혀 못 알아봤잖아.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붙은 자료들을 훑으며 말했어요. 인테리어 현장에서 도면을 분석하듯 저는 상황을 구조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허점이 보였어요. 그놈이 가장 잘 아는 게 뭐야? 돈 냄새야. 큰 돈 앞에서는 판단이 흐려지는 사람이라고. 하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 네가 수백억짜리 싱가포르 헤지펀드 상속녀가 되는 거야. 하나가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놈이 자주 드나드는 청담동 사교 클럽 투자 설명회에 접근하는 거야. 얼굴도 이름도 모르니까 절대 눈치 못 채. 태석이 자료들을 뒤적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잔고 증명서는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얼마짜리로 할까요? 셋이 동시에 눈을 마주쳤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크게 해야 확실히 물어. 수백억? 그날 밤 우리는 테이블에 자료를 펼쳐놓고 밤새 계획을 짰어요. 태석은 자금 흐름과 일정을 정리했고 하나는 투자 설명회 참석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오말순이 머물고 있는 안가의 위치를 건축물 대장으로 추적했어요. 그놈의 진짜 은신처를 찾으려면 오말순을 먼저 거쳐야 했습니다. 오말순의 안가 위치를 파악하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뒤지고 태석이 확보해둔 오말순의 과거 주소지들을 하나씩 대조했어요. 경기도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주변에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하나가 청담동 사교 클럽 투자 설명회의 모습을 드러낸 날, 저는 태석에게 건네받은 가스총을 점퍼 안쪽에 넣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낮 시간이었어요. 대문 앞에서 잠깐 멈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담장 옆 환기구 위치를 미리 파악해둔 도면대로 움직여 뒷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물쇠가 허술했어요. 인테리어 현장에서 숱하게 다뤄본 구형 자물쇠였습니다. 공구 하나로 열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오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보다가 인기척에 고개를 돌린 오말순의 눈이 커졌어요. 입을 열려는 순간 저는 가스총을 겨눴습니다. 소리 지르면 쏩니다. 오말순이 입을 다물었어요. 손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저는 오말순을 의자에 앉혀 결박했어요. 그리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실, 욕실, 붙박이장. 금고는 침대 밑에 있었어요. 묵직한 철제 금고였습니다. 비밀번호. 제가 오말순 앞에 쪼그려 앉아 말했어요. 오말순이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저는 가스총을 들어 올렸어요. 오말순이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 서류 봉투 하나와 스마트키, 그리고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내 펼쳤어요. 역할 대행 계약서였습니다. 오말순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맡은 역할란에 최도훈 모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보수 내역도 적혀 있었습니다. 회당 얼마, 성과 시, 추가 지급. 그 옆에 남편의 진짜 은신처 주소가 손으로 적혀 있었어요. 스마트키를 집어들었습니다. 키 옆면에 강남구 주소가 새겨진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서류와 스마트키를 점퍼 안쪽에 넣었습니다. 오말순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연극은 여기서 끝이에요. 오말순이 결박된 채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집을 나왔어요. 강남 변두리 골목 안쪽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없었고 창문에는 암막 필름이 붙어 있었어요. 스마트키를 출입구에 갖다 대자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냄새부터 달랐어요. 종이와 금속이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사무실은 2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첫 번째 방에는 모니터 여러 대와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대포 통장 번호와 이체 내역이 적힌 메모들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피해자 명단도 있었습니다. 제 이름도 있었어요. 제 이름 옆에 완료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번째 방에 금고가 2개 있었어요. 첫 번째 금고는 스마트키로 열렸습니다. 안에 장부가 있었어요. 범죄 수익이 날짜별로 정리된 원본 장부였습니다. 피해자 이름, 금액, 수법, 결과. 수십 명의 인생이 숫자로 적혀 있었어요. 2번째 금고는 번호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오말순 금고에서 쓰던 번호를 눌러봤어요. 열렸습니다. 같은 번호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안에는 여권 묶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사진도 다른 여권이 10개 가까이 들어 있었어요. 전부 위조였습니다. 그중 하나에 제 남편 얼굴이 찍혀 있었지만 이름은 또 다르더라고요. 마카오 도주 후 쓸 여권이었어요. 저는 장부와 여권 묶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아지트로 돌아오니 하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태석과 뭔가를 얘기하다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어떻게 됐어? 하나가 제 가방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장부와 여권을 꺼냈어요. 태석이 장부를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태석의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동생 이름이 첫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태석이 그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장부를 덮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잘하셨어요. 태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하나가 자리에 앉으며 오늘 투자 설명회 얘기를 꺼냈어요. 물었어.
완전히 물었다고. 하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싱가포르 헤지펀드 상속녀로 위장한 하나에게 적극적으로 붙었다는 거였어요.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확인하자마자 태도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특유의 젠틀한 가면을 쓰고 투자 파트너를 자처했다고요. 저는 테이블에 장부와 여권을 펼쳐놓고 태석이 정리해온 자금 이체 일정표와 맞춰봤어요. 마카오 계좌로 최종 이체를 시도하는 날짜가 확인됐습니다. 사흘 뒤 자정이었어요. 셋이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태석이 인천항 쪽 폐창고 위치를 지도에 표시했어요. 하나가 현금 가방 준비와 추적기 부착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창고 내부 구조를 도면으로 그렸어요. 출입구, 동선, 경찰 진입 경로까지. 밤이 깊어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거사 당일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인천항 쪽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항구 주변 불빛이 번지고 폐창고 일대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먼저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추적기가 숨겨진 칠가방을 손에 들고 싱가포르 상속녀의 얼굴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저와 태석은 창고 외벽에 바짝 붙어 남편이 들어오는 걸 확인했어요. 남편의 세단이 창고 앞에 섰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두렵지도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 사람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만 있었어요. 창고 안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가 가방을 건네는 소리, 남편이 지폐 다발을 확인하는 소리, 잠시 후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50억을 마카오로 넘기려는 거였습니다. 태석이 제 팔을 가볍게 쳤어요. 지금이라는 신호였습니다. 녹슨 철문을 밀었어요. 쇳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노트북 화면 앞에서 굳어버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체 실행 버튼에 올려두었던 손이 허공에 멈췄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금방 그 표정을 수습하더니 눈가를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팔을 벌리며 제 쪽으로 걸어오려 했어요. 여보, 살아있었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남편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연기였어요. 눈물까지 짜내면서 저를 향해 걸어오는데 그 발걸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는 사람 걸음이 아니었어요. 저는 바닥에 고인 빗물을 발로 차 남편의 얼굴 쪽으로 튀겼습니다. 흙탕물이 남편의 흰 셔츠와 얼굴을 적셨어요. 남편이 멈췄습니다. 그 연기, 이제 안 통해. 제가 말했어요. 가방에서 비밀 장부와 위조 여권 묶음을 꺼내 남편의 발 앞에 집어 던졌습니다. 장부가 바닥에 펼쳐지면서 빗물에 젖었어요. 위조 여권들이 흩어졌습니다. 남편의 눈이 바닥을 훑었어요. 장부를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젠틀한 가면이 벗겨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살기가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재킷 안쪽에서 나이프를 꺼내 들었어요. 손에 쥐는 방식이 익숙했습니다. 처음 드는 사람 손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저를 향해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도훈 씨, 목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어요. 하나였습니다. 하나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어요. 남편이 하나를 봤습니다. 성형으로 바뀐 얼굴이었지만 하나가 입을 열자 목소리가 달랐어요. 나 모르겠어? 하나가 3년 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혼당하기 전 강지은이던 시절의 억양이었어요. 남편의 나이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싱가포르 헤지펀드 상속녀가 3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강지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하나를 봤다가 저를 봤다가 바닥에 장부를 봤다가 그 찰나였어요. 태석이 남편의 등 뒤로 파고들었습니다. 나이프 든 팔목을 낚아채 비틀어 꺾었어요. 나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석이 남편의 팔을 등 뒤로 꺾은 채 바닥으로 눌러버렸어요. 남편이 진흙탕 위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나 이 새끼야. 남편이 이를 갈며 외쳤어요. 태석이 꿈쩍도 하지 않고 팔에 힘을 더 줬습니다. 그때 창고 외벽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발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소리였습니다. 녹슨 철문이 다시 열렸어요.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로 카메라를 든 취재진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창고 안이 순식간에 환해졌어요. 태석이 미리 경제범죄 전담 수사팀에 제보를 해둔 거였습니다. 취재진도 연락이 닿아 있었어요. 창고 외곽을 포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남편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남편이 바닥을 기며 끌려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이려 했지만 경찰이 어깨를 잡아 세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질질 끌려가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애원인지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저는 끝까지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 눈동자 속에서 응급실 침대 옆에 앉아있던 얼굴을 찾으려 했습니다. 산소 앞에서 무릎을 꿇던 뒷모습을 찾으려 했어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남편이 경찰차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창고 안에 빗소리만 남았어요. 하나가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서서 빗소리를 들었어요. 태석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구속되고 나서 세상이 조용해지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취재 연락이 쏟아졌어요. 기자들이 쇼룸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고 지인들한테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제 이야기를 해명하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태석이 확보한 원본 장부와 위조 여권, 오말순의 역할 대행 계약서, 대포통장 자금 추적 내역이 핵심 증거로 제출됐어요. 피해자만 수십 명이었고 사망자도 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남편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어요. 변호인을 내세워 서진의 자발적 동의를 주장했지만 판사는 증거 앞에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던 날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받는 순간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얼굴을 볼 필요가 없었어요. 오말순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사기 공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주말마다 유기농 반찬을 싸들고 오던 그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재판 내내 자신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판사는 그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출금 문제는 태석이 넘겨준 장부와 경찰의 자금 추적 덕분에 정리됐어요. 남편이 마카오로 넘기려다 멈춘 50억 원 대부분이 동결됐고 90% 이상이 제 계좌로 돌아왔습니다.
성수동 스튜디오 건물의 담보도 해제됐어요. 서류에 찍었던 제 인감도장이 강압과 기망에 의한 것으로 인정됐거든요. 모든 게 정리되고 나서 태석을 마지막으로 만난 건 아지트 앞이었습니다. 태석이 낡은 점퍼를 입고 승합차 앞에 서 있었어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복직하는 거예요? 제가 물으니까 태석이 짧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죠. 태석이 점퍼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낡은 호신용 3단봉이었어요. 창고 골목에서 하수인들을 제압할 때 쓰던 그거였습니다. 부적 삼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혼자서도 잘하실 거니까. 태석이 말했어요. 저는 3단봉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 안에서 맴돌았는데 잘 나오지 않았어요. 동생분, 제가 간신히 꺼냈습니다. 태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아요. 태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차에 올라탔어요. 승합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제 회사 건물 1층을 임대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건 갤러리 카페였습니다. 인테리어는 제가 직접 맡았어요. 하나가 좋아하는 색감과 빛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도면을 그렸습니다. 오픈날 하나가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저를 돌아봤어요. 딱이다. 하나가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쇼룸으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밀린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대기 중인 프로젝트 문의도 여러 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주거 개선 프로젝트 기획안이 있었어요. 제가 구속 전에 초안을 잡아두었던 거였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사기를 당한 뒤 보증금을 날리고 반지하로 내려간 사람도 있었어요. 노부부가 노후 자금을 전부 잃고 낡은 집에서 버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보면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보육원을 나온 12살의 저한테 누가 이런 손을 내밀어 줬다면 조금 달랐을까 생각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알았습니다. 프로젝트는 조용히 시작됐어요. 언론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공간이 조금씩 바뀌는 걸 보면서 저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 텅 빈 집에 혼자 들어올 때면 배신감의 흉터가 욱신거리기도 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괜찮지 않은 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쇼룸 문을 밀고 들어오던 장면이 불쑥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때의 제가 너무 쉽게 무너졌다는 생각에 새벽에 혼자 앉아있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처에 오래 머물지 않으려 했어요.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은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믿으며 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하나의 카페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가 길 건너편에서 팔짱을 끼고 걷는 신혼부부를 봤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 기대면서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과거의 저라면 저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시렸겠죠. 누군가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길 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그냥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좋아 보인다. 그 정도였어요. 하나가 커피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오며 제 시선을 따라갔어요. 부럽냐? 하나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니. 하나가 피식 웃었어요. 나도. 우리 둘이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테라스 위로 길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새 프로젝트 도면을 꺼냈습니다. 대형 건축물 설계안이었어요. 펜을 들고 선을 그어나가는데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 없이도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 없이도 저는
이미 충분히 제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 사실이 그날 오후 햇살처럼 천천히 그리고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의 속 시원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알찬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향기가 깊어지는 사연빵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